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두 은행을 말하고 있고, 첫 번째는 실버게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딧 스위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최근에 실버게이트의 주가가 엄청 하락하고 실버게이트가 파산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관련된 회사들이 뭐 서클의 USDC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일단 테더는 어제 발표에서 전혀 우리는 실버게이트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실버게이트에서 돈을 빌려서 비트를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이미 다 빌려서 이미 비트를 샀고, 그걸 실버게이트와는 더 이상 연관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실버게이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는 굉장히 큰 이제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은행인데 결국 크레딧 스위스의 약간 이런 움직임은 금융 위기 쪽으로 가깝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코인이 아니라 약간 기존 전통 금융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 하는 말이, 실버게이트보다 사실 무서운 것은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뭐 움직인다는 거다. 이것이 트레디파이 회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트레디파이는 전통 금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 자체의 시스템이 좀 위협적이기도 하다, 현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실버게이트도 결국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게 비춰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15분, 30분 만에 한 4% 이상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의 이 내용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운트 곡스 얘기입니다. 마운트 곡스 여러분 아시나요? 마운트 곡스는 일본에 있는 거래소였고요. 2013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는 거래소였는데, 2014년에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하면서 거래소가 파산을 했고, 도쿄에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그런 거래소입니다. 근데 지금 마곡 사태, 이제 우리가 마곡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난 14년도니까 거의 10년 가까이를 채권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마곡에서 넣어서 해킹을 당한 사람들이 법원 소송을 걸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6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에 횡보하는 구간이었고, 현재가 22,000달러인 거 감안하면 600달러에서 해킹을 당했다 치더라도 약 30배에서 40배 사이의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서야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조기 일시불과 최종 지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남은 거죠. 일주일 이내에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85만 개 해킹당한 비트코인 중에 일부를 마운트곡스에서 회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커를 찾아가지고. 일부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들이 조기적으로 빠르게 너네가 받을 거냐, 아니면 나중에 법원 판결 다 끝나고 받을 거냐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보면 개인의 선택인데 옵션이 두 가지고, 뒤에 보시면 지금 빠르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전체 받아야 될 양, 이게 85만 개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부 해킹당한 걸 찾은 것 중에서 21%를 당장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일본 엔화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코인이 복구된다, 이거는 해킹해서 찾는다라는 얘기인데, 그 해커한테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거나 빠르게 받거나 아니면 최종 지불, 나중에 지금 더 작은 금을 중간에 받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받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선택을 하면은, 이거는 ESLP라는 건데, ESLP는 Early Lump Sum Payment, 그러니까 조기 상환의 21%보다 약간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5년이 또 더 기다려지고 그 이후에 소송이 해결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보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라도 일찍 받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받아야 될 거에서 일부에서 또 21%를 받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600달러에 샀던 비트라고 치면 수익률이 30배라고 해도 뭐 사실 받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면 팔실지 않을까요? 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해서 약간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채권자들이 10년 동안 법원 소송을 했는데, 10년이면 긴 시간이고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이게 악재 아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좀 좋은 얘기예요. 보면 글로벌 유동성, 결국 시장 전 세계에 돈이 얼마큼 풀렸냐라는 거를 보는 건데,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이 여기 유로화랑 일본 엔화랑 그리고 CN, 그러니까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달러, 모든 걸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이 유동성, 글로벌 시장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돈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이 가장 큰 유동성을 주입한 날 중 하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하고 있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내용과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토탈 에셋 오브 메이저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의 이제 자산 내역을 말을 하는 건데, 결국 얼만큼 돈을 풀고 있냐의 의미예요. 보면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ECB는 유럽의 중앙은행이고, BOJ는 일본의 중앙은행, 그리고 아래는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보시면 일본과 중국은 돈을 풀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과 유럽은 돈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죠,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보면 아시아와 영미권과 유럽 쪽이 약간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상반되고 있고, 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년 3월에 모든 증시가 떨어지고, 20년 4월 달, 5월 달부터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고, 따라서 21년도 말에 들어서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을 맞닥뜨렸고, 전 세계가 맞닥뜨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이제 그런 걸 이어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데, 거의 전 세계가 동일하게 싸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좀 더 올라가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주가 시장과 미국의 주가 시장, 그리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다 다르게 시장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일하게 주식이 움직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서나 그런 양상이 보인 거지, 사실은 현재와 같이 각 국가별로 이런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기조가 다른 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랑 유럽이 다시 돈을 푼다든가 하는 정책 기조를 가져간다면 전 세계가 다시 또 경제, 그런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포물선인데요. 지금 국가의 예산을 거의 초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결국은 차입을 해서 돈을 써서, 갖고 있는 돈을 써가지고 국채를 차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는 국채에 대한 금리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줘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그 국채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사실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올려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가 봐도 사실 그거는 맞긴 한데, 꼭 그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부도나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지금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금리를 높게 할수록 결국 재무부에서 그 국채를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줘야 될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하고 나면은 금리를 못 올리고 동결하는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에 들어서 또 미국에서도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결국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굉장한 압박으로 정부에서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는 하이 일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고수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하이 일드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국채 시장에서 하이 일드의 2년짜리 이제 통합 이후에 이 차트를 보시면 국채가 올라갈 때도 같이 주식도 올라가고, 또 반등 저점도 거의 같이 찍고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국채가 계속 어쨌든 우상향하고 주식은 우상향을 했으나 국채가 이 수렴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 미국 주식 시장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되게 장기적인 뷰에서의 차트 비교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는 거는 원래는 비트코인도 같이 어느 정도는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좀 장기적인 뷰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이 지표를 보는 건데, 이 빨간색 선이 빨간색 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 떴을 때 이제 비로소 정말 반등 장세로 이어가는 그러한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세 하락장에서는 이 위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14년, 15년도 그리고 여기는 17, 18년도 하락장 그리고 이제 22년도, 21년부터 22년도에 이 하락장을 보고 있는 건데 결국 이번 3월 달이 지금은 이제 방금 비트코인이 조정이 좀 오면서 아마 이 빨간색 선은 아직 맞닥뜨리진 않았을 텐데 이 위에 있으니 반등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탁머니 리자드라는 차트인데 항복 구간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항복 구간 이후에는 반등을 이어나간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지금 25,200달러 이 위의 구간이 항복 구간이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비로소 정말 반등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아래 이제 EMA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이죠. 이동 평균선의 10일짜리와 그리고 100일짜리가 주 단위에서 역전되는 현상. 그러니까 10일의 이동 평균선이 100일 위로 올라갔을 때가 반등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 10일짜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반등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SOPR 레이티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보유자들의 영역인데 보시면 LTH SOPR은 장기 보유자 그리고 STH SOPR은 단기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를 단기 보유자로 나눈 값을 계산을 한 건데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지점들이 값이 낮을수록 이 선이 값이 낮을수록 노란색 선이 낮을수록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국 15년도의 저점 부근에서도 그렇고 19년도, 18년도 말에서 19년도의 저점 부근에서도 그렇고 결국 이 값이 0.5에서 0.6 사이를 찍었을 때가 시장이 바닥이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지난 FTX 사태 이후의 저점이 시장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값이 결국은 0.5에서 0.6 사이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점은 이미 우리가 찍고 지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보시면 차트가 현재 15분 단위에서 아침 지금 11시 정도에 찍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몇 개를 던졌는지 1시간짜리로 봐볼까요? 1시간 차트를 보면 58,000 비트의 매도량이 나왔는데 꽤나 많은 매도량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아까 저희가 영상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버게이트와 마운트 곡스 두 가지의 이슈가 조금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랑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상에서는 큰 움직임이 있진 않고 약간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좀 많이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일봉으로 같이 봐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사실 이 차트가 밤에 나왔으면 조금 괜찮은데 약간 애매한 게 오늘 오전 9시에 일봉이 형성이 됐고 방금 10시 좀 넘어서부터 떨어진 것 같은데 보시면 이 하단 초록색 파란색 선 부근에 저점을 딱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보시면 딱 22,000 정도가 하단 지지선 부근이고 상단 저항선은 23,500 정도인데 빠르게 저점을 갱신하고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깨지면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마 이제 지난번에 뚫었던 가장 메이저한 저항선, 이 자주색 저항선인 19,900대나 아니면 주봉상에서의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봉상에서 EMA 21일선인데 이게 이걸 지켜주는 게 항상 상승장으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했거든요. 주봉에서 이게 21,100대에 있으니 여기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19,000대 후반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구간 여기 22,000대 초반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큰 움직임 속에서 보면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는 편인데 재밌는 게 보시면 1월 18일 요 구간 1월 15일 여기서부터 21,000대이긴 한데 여기는 이 오르내림이 있었는데 결국은 박스권 횡보를 한 달째 딱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한 달 넘게의 횡보 이후에는 오르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아직은 봐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원래 한 번의 큰 상승 이후에는 박스권 횡보를 꽤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당장은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저점 오늘에 방금 찍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탈한다면 다음으로 봐야 될 매수 구간이 이제 21,000 아까 그 주봉상에서 이동 평균선과
아니면 이 저번에 넘었던 저항선의 리테스트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마침 그 리테스트 구간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CME 갭을 채우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19,500 부터 거의 20,000 초반까지인데 보시면 이 저항선이 거의 뭐 20,000에서 19,000 후반에 있기 때문에 저길 찍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떨어지면 안 좋은 점은 결국 오르는데 또 그만큼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시간적 고통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특별 영상 올라가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